후에 정규직 전환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정규직 자리를 찾아 계속 취업에 도전해야 할까요? 정확히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1.5배를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용역업체를 둔 파견직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외국계 기업은 성과가 나지 않으면 회고가 쉽다고요. 저는 서울에 머물러야 할까요? 뉴욕으로 가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우리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다들 오래 다니고 싶어요. 올해 이 회사 정말 죽을 때까지 다니고 싶어서 회사에 취업을 하는 취준생들이기 때문에 이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봤는데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싶은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세 분이 뭐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워낙에 요즘 뭐 고민 상담 잘해 주시기로 취준생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어려운 고민들 잔뜩 제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그럼 읽어볼 텐데 첫 번째 고민은 부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27살 여자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덧 27살. 오직 취업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남은 건 나이와 빚밖에 없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마침 2년 계약직 자리에 합격했어요. 제가 하고픈 분야의 일이고 일도 잘 맞을 것 같고 알바비보다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고요. 하지만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될지는 모릅니다.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년 뒤면 나이가 29살인데 다시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를 버리고 정규직 자리를 찾아 계속 취업에 도전해야 할까요? 그렇군요. 끝에 잘 자요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 라디오 DJ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부장님 목소리에 빨려들고 있었어요. 나도 줄 알았어. 심각한 고민인데.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목소리 굉장히 좋다고 받으셨는데 네, 성우입니다, 직접- 성우. 예. 그래요? 성우구나. 참 실없는 노래 끝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김성우 성우님께서는 네. 직접 읽어보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원래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파견직이라도 해서 직무를 중심으로 열심히 직무를 잘 전문성을 부각시켜서 나중에는 더 좋은 자리로 한번 갈 수 있다. 정규직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아무래도 현실은 좀 이것과는 틀립니다. 음. 한번 이제 파견직이나 이렇게 계약직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다음번 이 파견직이 끝나고 종료된 이후에도 물론 뭐 잘하면 또 촉탁직으로 그 계약직이죠. 계약직으로 2년간 또 할 수 있어요. 법제상으로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포인트는 그 이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정규직 업무를 찾아라. 오,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건 생각보다 현실적인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 옛날에 인턴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네. 부장 인턴 얘기 뭐 네. 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악순환에서 가장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만이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렇죠. 계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찾아라, 구해라. 네. 아,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볼 때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생각보다. 책임님도 동의하시나요? 뭐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저는 좀 솔루션이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지금 있다.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가라 라고 하고 싶고요. 네.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네, 정규직을 먼저 가시는 게 좋을 듯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뭐 정규직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그 경험을 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수반이 돼야겠죠. 또한 파견직이라는 특성상 우리나라 법제에서 파견직이라는 직무에서는 네. 뭐 지금 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26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개 직종 좀 어떤 단순 반복적이고 이런 직종만 이제 파견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견직이라는 업무 자체가 본인의 전문성을 쌓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런 그래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포터 개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지는 업무 자체도
이제 정규직들한테 주는 것들은 메인 잡을 주게 되고 그 이외에 서포터 개념에서의 업무들이 많이 주어지는 게 파견직이고 사실 채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규직 자리를 주기에는 버짓이 모자랄 경우에 많이들 대체적으로 파견직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지 파견직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달라요? 네, 계약직은 그렇죠. 파견직일 경우는 저는 사실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포인트가 사실은 파견직한테는 그렇게 업무를 되게 전문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 배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파견직을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파견직으로 근무를 해요. 네. 본인이 이력서에 삼성전자라고 쓸 수 없어요. 네. 삼성전자에 물론 파견된 그 업체의 이름을 써야 뭐뭐뭐 되죠. 업체. 네. 그러면은 계약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가라고 있죠. 하고 싶으신가요? 계약직일 경우에는 네. 그 포지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조금 외국계 기업인데 뭐 지금 버짓이 없어서 계약직으로밖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그치.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라고 하면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저와 이전에 함께 일했던 계약직 그 이제 직원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고 다른 회사에 또 계약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보통 거기는 이제 계약직이라 하면 정말로 너 정규직 전환시켜 줄게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1년 계약하고 끝이야. 바로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좀 일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오, 그래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분이 일을 잘해서도 있겠지만은 네. 그 당시 상황이 그 정규직 자리가 이제 비게 된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뭐 퇴직을 하셔가지고 정규직 자리가 비게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일도 잘했고 새로 뽑으니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요. 새로 뽑게 되면 기존에 일하던 계약직분을 정규직으로 뽑자. 그래서 정규직으로 된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물론 이거를 기대하고서 무조건 계약직으로 그쵸. 가라라는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본인이 하는 직무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런 길도 있을 수 있다. 기회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공기업부터 막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 움직임이 막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사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을 채용을 많이 줄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하는 기조로 많이 나가고 있죠. 더 실제로 이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실현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우리가 계약직 인력들을 어떤 엄격한 그 평가의 기준과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네. 선택을 하여서 이제 대다수의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방금 전까지 하고 왔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그것 안에서도 되게 이제 개별적인 갈등이라든지 이제 음.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올바른 것을 만들어낸다. 옳지 않았던 것을 이제 타파하고 옳은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1차적인 걸음마 단계 거기서 오는 어떤 충격 정도가 당연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만큼 이제 그렇게 옳은 것을 추구하는 옳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경영층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 형태나 환경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무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반대 방향도 말씀드리면은 이상원 과장님 말씀은 정말 맞고요. 그 기조도 있지만은 반대로 정말 계약직을 일부러 늘리려는 기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업 입장에서 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늘린다 이게 아니라 직무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 직무는 맞아. 정말 어떤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할 만한 게 아니다. 누구나 금방 오면 며칠이면 적응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직무를 세분화해가지고 오히려 정규직 분들한테는 더 뭔가 이런 그 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좀 없애고 예, 좀 더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계약직 분들이 일부러 더 충원을 많이 하려는 이런 기조도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주인공이 27 네. 예, 여자분이셨어요. 여성분이었어요. 예. 25이면 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냉정한. 제 포인트도 그거였어요. 27살 나이. 여성이 네. 나이 29살이 됐을 때 정규직에 취업이 가능한가? 그건 가능하죠. 근데 기회가 지금 27대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인지하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25이나 4시였다고 하면 그냥 한 번쯤 경험 삼아서 해보고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7에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29에 신입으로
조금 확률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우리 신입사원들의 이제 나이의 분포도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누나라고 부르는 맞아요. 동기들이 많아졌어요. 예. 네, 누나라고 부르는 동기들. 예. 그래. 과거에는 동기들 사이에 남자 여자의 나이 차이가 남자가 평균적으로 3세 또는 4세가 많았어요. 대부분이. 보통 오빠들 다들 이렇게 오빠들이 얘기하죠. 주로 있었고 오빠들한테 야야했지만 예.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한 10년간의 세월이 지나면서 누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나 어떤 그 기업의 채용에 있어서 나이가 차지하는 그 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욱 더 이제 그 평준화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네. 예전 같지 않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정말 한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민 선택하기 많으셨어요. 어려운 네. 문제네요. 일단은 뭐 충분히 잘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파견이면 가지 말고 계약이면 고민해봐라. 또 고민해봐라.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 텐데 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아, 전가요? 한번 네. 읽어봐 주시죠. 28살 남자입니다. 경호학과를 나와 현재 방송국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진 않은데 정규직입니다. 얼마 전 같은 과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는데 넘어오라고요. 정확히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1.5배를 준다고 합니다. 솔깃해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더니 경호 업무를 맡아서 하면 된다더군요. 물론 지금 하는 업무보다야 힘들겠지만 제 분야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 업체를 둔 파견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2년 뒤에는 일을 할 수 없고요. 2년 뒤에 또 다른 일을 구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지만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안정적인 현재 직장에 머무는 게 좋을까요? 일자리는 또 찾으면 되니까 돈을 많이 주는 곳에 가는 게 맞을까요? 한참 얘기했던 그 파견직 예, 문제 여기서 나오네요. 아, 또 나오네요. 근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일단 성별이 다르고요. 1.5배라는 게 있네요. 1.5배. 예, 그리고 또 직무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이쪽은 모르겠어요. 청원 경찰 이쪽은 아예 저는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저도요, 사실. 예. 은행이나 네, 방송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기관에 맞아요. 가면 아. 있는 그렇죠. 그 권총도 보통 차고 계시고. 그렇죠. 가스총 그렇죠. 그냥 시큐리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1.5배가 청원 경찰. 지금 하고 계신 게 방송국의 청원 경찰이고. 경찰이시고 그리고 이제 경호 업무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1.5배. 당연히 이제 경호라는 직무의 업무 강도와 좀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봤을 때는 당연히 1.5배 정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본인의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커리어, 내가 전공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가까운 일은 사실 1.5배를 받는 이 일이에요. 네. 만약에 이런 일 자체를 했다는 경험 자체가 네. 파견직이었건 계약직이건 간에 자기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그 커리어를 미리 밟고 나간 그 선배들의 어떤 그 발자취를 봄으로써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물론 이- 자기가 만드는 길도 그렇죠. 있겠지만. 이분이 다만 이제 그 안정적인 일에 대한 어떤 리스크 테이크를 하지 않는 길게 오래 가고 싶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그 성격에 한다면? 대해서 예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제 남아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그렇죠. 가치를 주겠죠, 이분에게. 그래서 이분의 가치 판단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경호 업무가 제가 알기로 정규직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무였으면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아, 그래요? 네, 그 직무의 특성이 그런 식으로 고용 형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가치 판단에 의해서 청원 경찰이라서 고용 안정성을 받을 수 있냐? 저는 퀘스천이라고 보는 부분이 요즘 이제 뭐 그 은행들도 계속 인원을 줄이고 물가되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네, 많이들 이제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네네. 가장 먼저 그렇게 될 경우에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은 청원 경찰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보안 시스템이 기계적으로도 많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호 업무라도 파견직이라도 그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고용 형태는 이제 그 비정규직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본인의 어떤 직무 수행의 커리어나 어떤 그쵸. 그 전문성으로 보면은 확실히 전문성이 있다라고 인정되어질 네, 수밖에 없는 전문직이에요. 그렇죠.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은 사실 계약직, 비정규직, 뭐 파견직, 뭐 정규직 이게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 전문성 자체로 인정을 받고 언제든지 단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왜? 대체 불가하기 때문이지. 맞아. 네. 특히나 경호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내가 그래요? 경호를 누구를 어느 쪽을 얼마나 해봤느냐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더 어떤 좋은 경호 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청원 경찰이라고 하셨는데 그 책임님 말씀처럼 분명히 뭐 정말 어떤 그런 자동화가 되고 시큐리티 시스템의 발전되고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줄일 게 이제 청원 경찰이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자르지는 못합니다. 자를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청원 경찰을 다른 직무를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는 상관없이. 다른 직무로 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비자발적인 직무 이동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저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 경호를 해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직이야. 전문직이죠. 언제든지 기계로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일과 전문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경호는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까요? 어려운 일이 어떻게 데리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1, 20년 안에는 그게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0년입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의견이 되게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느낌이네요. 경호라는 직무에 관해서는 확실히 가는 게 맞다. 전문직이잖아. 네, 정말 전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그냥 다음 사연으로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살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여자입니다. 다들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두 회사에 합격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의류회사와 외국계 기업, 정말 외국, 뉴욕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외국계 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알아보니 외국계 기업은 성과가 나지 않으면 회고가 쉽다고요. 만약 회사에서 잘린다면 저의 뉴욕 생활의 안정성 또한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년 보장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고용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이 불안하면 생활 동안 불안해지니까요. 저는 서울에 머물러야 할까요? 뉴욕으로 가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글을 읽는데 이분이 해답을 알고 계시면서 본인이 알고 왜 계시네요. 질문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네. 정도야. 그러게요. 네네. 답이 뭘까요? 답은 뉴욕으로 가셔야죠. 네. 아, 그래요? 당연합니다. 네. 아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본인이 이제 막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그런데 내가 그 벌써부터 성과가 두려워가지고 성과가 뭐 낮으면은 내가 뭐 잘릴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뉴욕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저는 뭐 대한민국이 당연히 좋습니다. 네. 뭐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런데 예. 그 아무래도 그 뉴욕이 이런 그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또 패션의 어떤 예,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뉴욕이 좀 더 그 직무에서도 훨씬 더 배울 게 많고 더 그렇죠.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운다면 훨씬 더 직무적인 전문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설사 거기서 잘린다 할지라도 그럼 넥스트 커리어가 예, 훨씬 더 넥스트 커리어를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두 분이랑 저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책임님 생각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한번 왜냐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인이 이미 고용의 안정성도 불안하면 생활의 안정성도 불안하니까요라고 그렇죠. 이미 가정을 거기에 생각 가지고 안갈 거야. 외국계 기업은 결정했어. 성과를 못 내면 잘린다던데요. 약간 싫어. 이러면서 이미 나는 성과를 못 낼 것 같아. 싫어. 네, 본인 이미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아. 아, 서울에 계시겠구나. 내가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더 그 부장님 의견에 반대되는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예. 왜냐하면 뉴욕이라는 곳이 패션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너무 제각각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맞죠. 외국계 기업인데 어디 규모의 그 회사를 붙었냐가 저는 중점일 것 같아요. 뉴욕을 간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소기업의 회사에 붙으셨으면 공방 같은 데도 많잖아요. 그쵸. 그렇네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정말 없어서 뽑아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냉정하다고 또 얘기하실 거겠지만, 이제 외국인한테 비자를 주면서까지 그 회사, 그 나라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가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그 정도 비자까지 이미 서포트 해줄 정도면은 네. 규모가 있다는 얘기를 가져간 그렇구나. 거야.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가셔도 돼요. 아, 네. 그렇다면 가셔도 돼요. 서호의 어디 공방 같은 데에서 외국인한테 비자 내주면서 오라고 하겠어요? 그쵸. 아니지? 진짜.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죠. 네. 왜냐면 외국계 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 대표가 한국계 미국인이면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말씀드렸던 걸. 깊이 들어갔다. 그쵸. 혼자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챙겼네요. 네, 근데 이렇다면 부장님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보자고. 네, 사실 정리를 해보면 이분은 솔직히 가는 게 두려운데 맞아요. 세 분 생각은 어쨌든 가라. 이게 그 패션 디자인 분야나 아니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마들이라든지 이런 네. 분야도 사실상 굉장히 전문화된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당연히.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럼요. 전 세계적인 어떤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NYCD잖아요, 우리. 아, 예, 예. 그런 경우라면은 뭐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라고 가정할 때는 여기서 잘리더라도 성과가 안 잘리더라도 1년 또는 2년 정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을 때 큰 자기의 그 커리어에 어떤 맞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어지고. 대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패션의 고장 꼭 뉴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유럽이라던가 싱가포르 쪽에서의 뭐 홍콩 이런 데 싱가포르이 아니라 홍콩 쪽에서 이렇게 패션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릴로케이션 해가지고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기회들도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규모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요. 왜 뉴욕에 언제 살아보겠습니까 그쵸. 또.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마이너리그 싱글 A에 갔다 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대박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본토에 갔다 오면 어디서 이렇게 했든 네, 대박 계약을 할 수 있다. 뭐 물론 패션 디자인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정말 미국에서 업무를 하시다가도 비자 서포트를 더 이상 못 받아서 지금 한국으로 컴백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뚫었다. 예, 비자 서포트를 해줘서 미국에서 일을 해라 하는 것 자체가 전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영향 생각합니다. 인정받는 예. 거야. 저는 두 가지 직무에서 그 무조건 현지를 가라라고 하는 직무가 있는데 하나는 패션, 하나는 금융이에요. 아, 금융의 현지는 네.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IT나 이런 쪽도 있긴 한데 사실 IT 쪽과 IT나 뭐 R&D 엔지니어나는 현지 많이 평준화됐어.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이들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많이 기회를 받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패션이나 금융은 따기 되게 쉽지 않아요. 아, 어려웠지. 네, 그래서 꼭 전문직이야. 네, 그렇죠. 그렇고 반전으로 이분이 사실 뉴욕에서 한 13년 정도 그럼요. 사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 하는 게 대학을 아마 맞아요. 펄슨스를 나왔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팔순스를 나왔어. 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인이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계속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보시면서 으이그 뭘 한다고. 네. 뭐 아무튼.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취준생들이 취업을 생각할 때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기준을 둬야 될까요? 비중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전문성 있는 일이다. 어떤 전문가의 길이며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네. 그게 이제 고용 안정성이 결국은 이제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가리지 않고 다 해라. 몰입을 할수록 더 좋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고 만약 그렇지 않다 네. 일반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으로 인하는 게 가장 인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아예 본인의 커리어 그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한 다음에 이게 뭐 고용 안정성이 있던 없던 간에 그게 선택해서 나가다 보면은 네. 예, 분명히 좀 좋은 뭐 공기업에 있던 뭐 사기업에 있던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그 골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찌됐건 좀 되도록이면 좀 정규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성 싶습니다. 부장님 하는 말씀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할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네네. 그 골을 두고 달려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 얘기가 거기 자리에서 꾸역꾸역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걸 좀 더 잘해보고자 해서 하는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뻗쳐나갈 수 있는 과정들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진짜 빡빡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금 세대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거, 고용 안정성이라는 거 이런 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닐까. 예. 덧붙이자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전 저희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라던가 그렇죠.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시대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시대이고 그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 고용 안정성이라는 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의미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도 굉장히 많아졌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거의 지금 8년은 아직 좀 안 됐네요. 정도 돼서 지나 보니까 네. 그 신입 시절 할 때 느꼈던 불안함들, 막 두려움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이랬던 것들이 사실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게 지금 하나하나에 주어진 거에만 노력을 해도 어느새 제가 성장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굳이 앞선 미래까지 너무 사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와요. 그리고 그런 결과에 배반하는 결과만 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아니지.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세 분은 고용 안정성이 어떻게 안정적이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네. 진짜 대체 불가한 인력이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자부를 하시나요? 회사 안에서 평가가 그렇게 네, 똑같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개월 또는 몇 년. 몇 년 후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저도 보장을 못 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저 사람은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인력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는 그렇지만은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저도 굉장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요. 또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기여예요. 기여.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마다 요구하는 시점과 요구하는 역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A라는 기업에서 내가 분명히 필요한 역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A라는 기업에 기여를 해요. 내 역량만큼. 근데 이 역량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미 나는 이제 가치를 다 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이제 또 다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렇죠. 예, 가서 또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좀 기여를 해주고 오. 예, 필요에 따라서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네, 갑자기 노래까지 하시네요. 예. 그런 지우대길. 네. 아무튼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찾아야죠. 공부를 하든지 뭐 학습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예. 뭐 아무튼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 진짜 필드에서 직접 느끼신 얘기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 많이 배우셨을 것 같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돌아와야겠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